네, 지금 제 소개해봤죠. 저는 김교수라고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서승석 교수로 한국현대사연구회 제2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란 무엇인가 상당히 거창한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사람은 이승만, 백선영, 이하작업이나 교과서 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아마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서승석 교수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사회 전문가이시고 저는 그냥 기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따로 전문 연구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이 분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일본 쪽의 역사되고 또 일본에서 전후보상 문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시민운동가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아마 느낀 소감들을 중심으로 아마 얘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승석 교수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부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이 12월 8일인데 한번 좀 간단한 워밍업을 한번 하시죠. 오늘이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날이죠? 12월 8일. 잠깐 두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2월 8일. 손들고 한번 얘기 한번 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정말 수준을 제가 정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직업상 아침마다 회사에 나와서 일본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거든요. 근데 어제자 아사히 신문하고 많이 주신 분이 미일전쟁 개정 70주년 사설을 일제히 썼더라고요. 이제 역시 우리나라 신문들은 MB 정권에서 이제 워낙 사고 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이런데 별로 역사 문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역사 문제 얘기하는 게 저 같은 부계자들도 많이 힘든 게요. 미국 예일대학의 존 루이스 게이티스라는 아주 냉전 시대에 아주 저명한 역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방대한 역사서를 남겼던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 학부생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 냉전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서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 마지막이 레이건 고르바초프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2000년대 들어서 젊은 대학생들한테 레이건 고르바초프 얘기를 하면은 전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 대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레이건 고르바초프 얘기를 하면 이게 옛날에 시전지 알렉산더인지 저도 한자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 교수는 저보다 연상이고 그래서 근데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서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 알아듣기 힘든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중간에 가끔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좀 별 부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한 것부터 하죠. 서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현대사 연구 박사 1호라고 그러는데 학위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1990년 8월일 겁니다. 90년 8월이요? 맞습니다. 88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방된 게 49년이고 제가 남쪽 단도 정수리 48년인데 그러면 그동안 한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말도 안 되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17년 반 만에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걸 3년 만에 마치고 그러고 88년 3월에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90년 8월에 지금 말씀대로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현대사 제2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보고 또 현대사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효승 기자가 말씀한 대로 그때까지 현대사 연구원 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청암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만 청암 송강호 선생을 저는 항상 현대사의 개척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개혁만 되신 분인데 그런 분이 현대사를 개척한 대표적인 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현대사 연구를 무슨 가로막은 그런 구체적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연구에 태도할 수 있는 조성모교수를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현대사 연구를 하게 되면 자유로 몰리고 그래서 교수들이 그거 하면 몸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운동만 해도 좌익 빨갱이로 몰렸고 비판만 해도 좌파라고 했었고 좌풀이라고 했었고 편하들 소리를 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체어 현대사 연구에서 좌익으로 몰리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면은 예컨대 여러분들 괴집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것도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괴집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북한 괴집단. 예, 말씀 잘하셨네요. 북한 괴집단을 줄이면 괴집이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여러분들 신문이든 잡지를 보면은 다 괴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건지 60년대부터 그것을 북귀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북한 괴집단은 정말이죠. 그래서 90년대 초까지 6월 한 개 찍고 몇 년까지도 북한의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 손 들어봐 하면은 한두 명이나 한 60, 70명 중에 있을까 그런 실정이었어요. 교사분들도 연수 갔을 때 물어보고 보면은 북한의 정확한 나라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주로 배운 것이 북기로만 배웠지 그 나라 이름이 따로 있는 줄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경우도 다 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건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해방을 단적으로 맞이하는 데서 독립적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은 우리 현대사 입구에서부터 건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건준 얘기도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건준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좌mol로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단어 하나 쓰는 것조차도 뭘 소재로 삼아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그런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우리 현대사, 근대사는 참 우리 2000년 내지 수천 년 역사 중에서 대단히 참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20세기 전반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강경파에 놓이게 됐어요. 한 번도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은 근대 역사를 발전시켜야 돼. 그러한 20세기 전반기에 바로 그것도 이웃나라의 우리가 강경파에 놓이게 됐고 한국은 한 번도 분단적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국가 그것도 중앙집권화된 국가로만 계속 있어본 적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됐느냐? 왜 청나라가 다른 지역은 다 군대를 출전시켰는데 그래서 지배를 했는데 한국은 한국까지 파견했으면서도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까지 와서 그런데도 그냥 물러갔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역사 연구의 주제가 되겠죠. 하여튼 분단의 역사는 우리가 해방 후에 좀 감격스러운 해방 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또 우리는 1차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단일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왔어요. 그런 단일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남과 북이 그렇게 원수인 적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아주 지독할 정도로 상대방을 마감을 비난하고 훑는다든가 아예 상대방을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말살시켜야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사는 그런 역사라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또 역대 독재 정권, 이승만 정권이건 박정희 정권이건 전두환 정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두 정권이 분단을 악용할 대로 악용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70년대 그 많은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박정희 정권이 맨날 남친남친 보고 북에는 이리 때, 늑대 같은 사람만 사는 식으로 반동교육을 시키는데 분단이라는 게 없었더라면은 박정희는 뭘 가지고 독재를 했을까?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는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가졌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챔피언 분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분단을 그렇게까지 악용한 그런 독재의 역사, 권위주의 역사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 현대사의 연구가 참 어려웠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소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1992년부터 3년 동안 한겨레 신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특파원을 했거든요. 근데 또 외국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게 좀 피부로 절감하는 일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NHK에서 거기도 이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영어, 뭐 불어, 독일어 이런 거 같이 나오는데 이 한국어 한글 강좌는 분단 상황 때문에 강좌 이름이 제가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라 그럴 수도 없고 조선어라 그럴 수도 없고 또 한글도 또 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 강좌만은 애매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것도 다 이제 한 분단의 한 영향을 보여주고요. 근데 분단과 관련해서 나는 아주 기가 막힌 한 가지 얘기를 꼭 하고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산가족 성공이라는 건데 도대체가 한국인처럼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인류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 성공을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보냈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닥터지바고라는 영화를 여러분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영화처럼 피난을 한국전쟁 때 피난을 2번에서 5번 정도를 갔어요. 그런데 그 피난 중에는 꼭 가고 싶어서 피난한 것만 아닙니다. 피난을 가도록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가 있었더랬어요. 하여튼간에 그 피난을 할 때 손을 놓치면은 그게 바로 제 나이 또래입니다. 45년생에서부터 50년생.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손을 그때 놓치는 날이면은 영원히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고아원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고아원을 해서 참 어떤 식으로 살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84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KBS 생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생방송을 때 KBS를 참 자주 갔습니다. 직장에 가까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온 그 벽마다 누구를 찾습니다라고 간곡한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하여튼간에 130일은 아니고 숫자 이상이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생방송을 하고 그야말로 한 그 눈물바다로 3개월 이상을 갖게 하면서 세계 최장수의 생중계를 했다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뭐 14시간도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냐면 그 전에 정부가
이산가족 찾기를 좀 앞장서서 해줘야 했었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정상적인 국민의 정부라면은, 이승만 정부, 그리고 60년대 박정희 정부, 그 시기에 이산가족 찾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줬더라면은, 그때는 자기 자식 10년이나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헤어진 지가 대충 얼굴 나옵니다. 그런데 83, 4년이 돼가지고는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나더라도 숨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저게 정말 내 자식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게 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산가족을 못 만나게 한 원인이 뭐냐? 민간 차원에서는 약간의 뭐가 있어도 빼놓고는 이산가족 만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안 했거든요. 조국 차원에서. 그건 저는 극우 반공 세력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남북 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이 이상한 함수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예컨대 아시아에서 최초의 올림픽은 동경에서 도쿄에서 64년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88 한국에서 있었고, 또 그 다음은 북경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64년 동경올림픽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생각이 날 거예요. 한국이 아마 역사상 그렇게 눈물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흘린 적은, 이제 KBS 이산가족 상봉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만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신금단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금단이 올림픽에 가면은 이관을, 손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금단이 인도네시아 가냐포대에 출전했기 때문에 올림픽 위원회에서 결국 금지시켰는데, 그때 신금단이 우에다 공원에서 자기 아버지와 상봉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한국 사람들이 흘렸습니다. 정말 자식과 헤어지는 지가 엊그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야가 합동으로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소를 만들자, 이렇게 눈물만 흘릴 수 있느냐 그랬는데, 김영국 중앙정부부장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며칠에 박정희가 역시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지시켰어요. 우리 분단의 아픔이라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산가족 상봉 속에 이 현대사의 아픔이 다를 것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제가 시작하고요. 그냥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산가족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얘기하려면 진짜 몇 시간 얘기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 기자로서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서 제가 역사에 관련한 거를 신문에 칼럼이나 쓰며 최근에는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자라는 게 이제 되게 저희들 기자는 하루살이 이제 일하거든요. 매일 벌어진 일을 시작 써보고서는 또 다른 신문 방송을 비교해보고 또 책정받고 또 다음 거 하고 그래서 기자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정말 축적되는 게 남는 게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신문이 1988년에 창간돼서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회사 정년 퇴직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회사에서 지휘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써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한 게 1992년에 창간 4년 후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모처럼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에 있으면서 하여튼 이 국내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한 사람이 일본 여성인데요. 이름이 니시노 루미코입니다. 여기 역사 문제나 아니면 군대 얘기하는 문제, 전후사 운동에 관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번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시노 루미코. 그래서 2000년에 일본 도쿄에서 이 군대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사죄도 안 하고 보도한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용기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그 일본 천황을 단죄하기 위한 여성 국제 법정을 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무슨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큰 반향이 일으켰고 아마 일본은 진짜 참 그거 하면 충맞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용기 있는 강단 있는 여성들이 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여튼 제가 그 92년에 갔을 때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그 종군 이하고 옛 병사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옛날 1930년대 40년대 각 일본 군대 내에 이제 젊은 병사들의 오를 달래준다고 이제 위안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할머니들 어떤 아리따운 나이의 여성들 강제로 끌고 와서 이제 못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군대에 갔던 일본인 병사들 그때 벌써 이미 이제 한 뭐 다 70, 80대 됐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증언을 듣고 해서 이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물어보는 게 그럼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연유가 뭐냐 하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 전쟁 아무리 요즘 15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전쟁의 피해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가해자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일본 말이 서툴러서 말을 잘못 들었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인이 자기가 우선 피해자가 우선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그 측면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일본의 어떤 이 복잡한 측면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1994년인가요?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나라 갔다가 갑자기 무슨 국제화 한다겠다고 선언한 적 있죠? 뭐 글로벌을 하면서. 그래갖고 어떤 모든 신문방송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그거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특파원할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국제 문제 아니면 각 지역별로 연구 수준은 뭐 일본에 비해서는 뭐 전혀 진짜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얼마나 연구인력 갖춰야 되고 그걸 또 연구 성과 추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개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호카이도 대학의 뭐 슬라브 연구소, 여기가 이제 러시아 동물권 전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토 대학의 무슨 동남아 연구소, 그리고 이제 그 도쿄 대학의 동양문화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동양문화소가 이제 자기를 아주 세계 최대의 중국 연구소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취재를 할 때 당연히 그 연구소의 뭐 연역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동양문화연구소의 그 전신이 그 청나라 때 받은 배상금 갖고서 그 동양문화연구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의화단단이. 예, 그렇죠. 의화단단이.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의화단단이 1899년인가요? 예. 이것도 아까 소교수께서 영화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그 국경의 55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 말기에 힘이 약해지면서 하여튼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그 중국 각지의 그 영토를 그냥 조차제 정도를 이제 뺐고 여러 가지 착취를 하니까 그 중국 이제 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 일으키는 게 그게 의화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 일부가 죽고 거기 이제 서양에서 백제 운동을 하니까 그 북미 그 서구 열강 8개국 그러니까 7개국하고 거기 일본까지 들어가서 연합군이 들어가서 이제 이 중국 민중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그 투쟁을 벌인 이제 그거를 다룬 영화인데 그때 이제 처음 모르는 이제 저 그때 어깨 어렸을 때 같은데 그 영화 보면서 이 군이 이제 제국제군대가 들어가서 진압하고 보게 되면 나이가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진압하고 나서 하여튼 그 일본 포함 제국주의 탈강들이 아주 청나라부터 어떤 엄청난 배상금을 끌어들여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갖고서 미국은 배상금을 돌려줘서 그 배상금으로 만든 대학이 이제 중국의 현재 유명한 청와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 흉내를 내서
중국에서 이제 몇 개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중국인들이 계속 배척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게 일본으로 돌아와서 현재 동양명연구소에 전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 우리나라 같은 현대사,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가 이런 게 참 정말 식민지 문제, 침략 전쟁 문제,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냉전 분단이랑 왜곡 이런 거에서 하여튼 굉장히 그 어떤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것을 다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우파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제 끊임없이 일본어를 반항하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듣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만 나쁜 짓 했냐. 옛날에 무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했다. 뭐 게임도 들어와서 뭐 필리핀도 점령하고 뭐 베트남도 점령하고 게임도 다 했는데 왜 우리만 나쁘냐 하는 이런 얘기를 공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뭐 조선이나 대만 식민 지배도 북미여왕의 지배랑 별로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국주의 지배라는 건 어느 것이나 좋을 리가 많은 거죠. 아무 지배를 받는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인간이 자유를 지향하는 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민지 민중도 제국주의 국가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식민지 지배 방식이 백인 제국주의 국가와 유일한 비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지배 방식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를 지배하는 방식이나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그리고 미국의 필리핀을 지배하던 방식과 일본이 국가 형태로서 지배하던 지역은 한국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국을 지배하던 방식은 같은 식민 지배라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디라는 영화를 보면은 간디가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간디가 연설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고 하면은 그 부인도 연설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제시기 내내 한 번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리가 제대로 있어본 적이 없었어요. 1912년에서 45년까지 검열을 받지 않은 출판, 신문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령 상태와 똑같았죠. 그 점은 문화정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자유 같은 게 20년대 좀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와 같은 오기 집회는 한국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옥리 집회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줬는데 그 20년대 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옥리 집회조차도 저 뒤에 경찰, 임금, 순경이 꼭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기자가 열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 되느냐? 일본 사람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손만 반짝 들면 됩니다. 그럼 그 집회는 끝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910년대 무단토치이라는 걸 받았는데 3명 이상이 모이면 경승해서 헌병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동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서울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방 전체까지 그런 식으로 억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은 왜 많은 사람이 해외를 생각하고 국내를 생각하지 않고 해외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인도의 독립운동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 어느 나라를 두고 보더라도 그 나라 독립운동은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인도 하면 인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간디나 미르나 다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는 거지 저 이란 가서 한다든가 미국 가서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는 연해주라든가 시베리아 그리고 만주 그리고 산해관 안쪽이라고 해서 관내라고 부릅니다만은 중국 지역
또는 뭐 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지역이 있죠. 하여튼 간에 왜 독립구성하는 북이 회의를 한국인들이 떠올리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일제가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 컨그레스라든가 이런 단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대한 지배를 예컨대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배웠다. 이런 것이 한국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 하더라도 예컨대 말입니다. 인도 사람이 영국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친일파라고 하나요? 또 사실은 인도나 인도차이나는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 관리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만이 영국에서 파견되거나 프랑스에서 파견된 사람인 거예요. 그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시기 내내 한 번도 보병에 그런 38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지원전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병사로서 한국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장교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다른 겁니다만 그거란 것도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친일파 문제입니다. 예컨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도인이 친일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도 배웠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꼭 나쁜 거냐 그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료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대, 영국 군대로 참여한 그 군대 중에 반절 정도 또는 반절 이상이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도라든가 각지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훈련 투쟁, 프랑스에, 영국에 가장해서 싸운다. 그런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제 말의 친일파 경우는 독일이 나치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군국주의 파시즘이었고 비인간적인 그런 억압 통치를 또 만행을 학살이라든가 수많은 만행을 자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나중에 뉴르베르크에서 재판받았듯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도쿄 재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많은 전범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전쟁 수행은 전쟁 범죄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친일파가 협력했다는 것은 이건 친영파, 친일파, 필리핀의 친일파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로 지금까지도 처단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와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친일파들은 전쟁 범죄자들이죠. 말하자면 일제전쟁을 찬양하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징병 나가는 것을 적극 번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친일파들은 어떤 면에서 저는 나치에 협력한 다른 유럽인들보다도 더 나쁜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하고 다르게 일제는 한국의 민족정신을 완전히 말살했거든요.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1937년부터 45년까지 필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완전히 일본인이 되는 거다. 완전히 천황의 적자가 되는 거다. 한국이라는 생각을 눈끝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민족말살 정책에 이 친일파들이 적극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범죄에 가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친일파가 어떤 존재인가, 그 자들이 왜 해방후에 그렇게 악질적인 많은 행위를 저지르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본 분들하고 만날 때는 일본인들이 한국 친일파들에 대해서는 또 일본인들을 강의다 부사들을 근대화시켜주는
공무자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당신이 편견이 많아서 그런가 고려식 친일파에 대해서 학감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고 오던데 김 기자는 역사가와의 대화라는 아주 좋은 책도 들으셨는데 거기 보면 일본 훌륭한 역사가들하고 만나고 그러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분들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냥 쉬운 얘기는 이제 상당히 자기들은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68년 명치유신 이후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가 바뀐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시민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바뀐 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보통 합니다. 그냥 몇 가지 좀 사례를 들면, 1910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강제 병합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시의 시작인데, 그때 통감이 이제 페라우치아닙니까? 페라우치가 이제 통감하면서 바로 이제 초대 순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페라우치라는 자가 병합을 이제 강제병합 시키고 나서 이제 주연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대요. 이 자리에 가토 고니시가 살아있다면 오늘 밤에 달을 어떻게 볼까 하면서 이제 술잔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토 고니시가 누군지 진짜 가시죠? 예, 임진왜란때 선봉장이건 가토 기용하다. 고니시는 고니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못했던 일을 자기가 했다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특수로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모자가 이 미우라 고르잖아요. 원래 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뭐 했냐? 원래 군 출신인데 학습원 대학의 원장을 했습니다. 학습원 일본 말로 다쿠시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일본 황실의 직속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 요즘 1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천황의 직계 자제들, 그 다음에 화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원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총장이 되죠. 그런 친구가 와서, 남이 나라 와서 진짜 이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을 어저께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거 저지르고 나서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중위 제국주의들이 어떻게 볼까? 야, 이거 일본 놈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라든지 뭔가 간섭에 두고 올까봐 어떻게 파문을 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전쟁공부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이하 48명을 전부 이제 감옥에 가다 두는데 나중에 거기 다 거기가 이제 다 무죄로 나오거나 아예 기소조차 하지도 않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가 석방돼서 감옥에서 나올 때 일본의 군중들이 모여서 일제히 환호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갇혔던 장소가 히로시마인데 히로시마에서 풀려나서 도쿄로 온 날 바로 그날 천황의 시종장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미우라가 참 이 천황한테 참 걱정기도 있어서 참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 시종이 하는 말이 천황께서 말씀하시길 할 때는 해야지 라고 말해서 상당히 위로를 얻었다는 말을 아주 자기 회고록에 자신있게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로서는 국제백년이고 일본은 그냥 병합병 백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역사의식에 대한 큰 반성이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일 지식인 백년선언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 언론들은 별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소위 지식인 선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다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일본의 이제 공영방송 NHK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말 우수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90백년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 중장편 합쳐서 거의 3년 동안 한 4, 50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일일이 본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든 어떤 것보다도 진짜 비교한다면 내용이 충실하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역시 그래도 이제 일본 그 매스컴들의 그리고 전체는 아니죠. NHK 잡기 준비하는 저력이 있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씁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일본이 작년 초부터 구름의 언덕이라는 역사 대형 다큐멘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역사물을 방영을 하는데 이제 요즘 우리 그 뿌리깊은 나무인가요? 그게 이제 제법 연속 인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아마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일본에서 승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원작자가 시바 류타로입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국민 작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에서 국민 작가라면 누구를 꼽아야 되나요? 그것도 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하여튼 대단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신은 이제 좀 아주 구구적인 신문,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작가로 변신한 사람인데 옛날 19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야당교한테 이제 신군부 재판에 해보자고 사형선고 받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소통하라는 서명에도 승려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맡긴 사람은 아닌데 이 책에 구름의 언덕의 구름이라는 이 드라마에 나타난 역사관을 일본에서는 흔히 시바 료타로 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바 료타로 사관의 본질은 뭐냐면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아시아로 밀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먹힐 식민지가 될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일본의 선각자들이 뜻이 있는 지사들이 골기를 해서 이제 유신을 이루고 또 급속히 이제 근대 문명을 갖춰가면서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일본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이거를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민족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이제 조선 시민제 시대, 만주 침략,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에 가면서 결국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시바 료타 사관의 이 본체는 뭐냐면은 그 전 과정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청년전쟁, 러일전쟁까지는 일본이 건전한 민족주의였다. 그때까지는 이제 일본이 제갈길을 갔는데 이 소화 시대에 들어서 군벌이 바로하고 그거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일본이 망토에 뒤로 들어섰다는 게 이제 소위 사관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놓고 침략전쟁을 미화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훌륭한 군대 국가를 건설해가는 그런 어떠한 민족적 자부심을 승계시켜주는 그런 드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드라마 아니면 이제 이 소설의 원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대화했는지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한 가장 큰 게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전쟁 같은 것도 일본 지도자들은 청나라하고 어떻게 싸움을 걸지 이 명분 찾기에 굉장히 골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한테 시비를 걸다가 그거 앞으로 이제 도저히 명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약한 조선 고정을 협박을 해서 조선 국왕을 포로를 잡아서 너 독립국이라고 그랬는데 왜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뭐냐? 분명히 얘기해라.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본 군대가 경복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고종을 포로를 잡아서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벌어지면서 지금 풍도라 그러나요? 아사나파전 풍도에서 이제 소위 첫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근대 대군의 아주 첫 대전 승리라고 아주 요런 법석을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그때 같은 영국 선적에 한자로 그냥 보승이라는 배를 이제 빌려서 청나라 본토로 데리고 오는데 일본 해군이 그거를 격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마 청나라 군사가 1300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일본 그때 해군이 한다는 짓이 거기 선장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1등 항해사도 영국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 무선사가 무슨 이탈리아 같은 다른 이제 유럽 사람이 있었는데 달랑 4명만 구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무리에 빠져서 허덕이는 청군 병사들한테는 그야말로 기관차고 죽자 되게 깝니다. 근데 하여튼 그 드라마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일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냥 청일전쟁, 러일전쟁 통해서
자기들이 근대 국가를 하려는 그런 자부심은 가지면서도 자기들이 어떠한 경로로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게 그 현재 그 일본 사회의 그 역사 인식의 같은 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우리 그 동포 사학자로 강덕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정서에 대해서 소위 그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이제 거기 중동부 팔레스타인 돌아와서 팔레스타인도 다 내쫓고 이제 거기를 지금도 같은 굉장히 강화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이 없거든요. 여기 2000년부터 내 땅이었는데 무슨 의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우리 조선이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죄의식이 없다는 게 참 너무나 이제 유사하다는 얘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온갖 정말 기구한 억압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청산은 진짜 워낙 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친일임명사정이 발간된 게 언제인가요? 2년 전인가요? 2009년 맞죠? 2009년.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몇 년입니까, 그게? 거의 한 64년이라던가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뒤늦게 그냥 한참 늦게 사전 발간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의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것에 대한 설명과 연관이겠습니다. 먼저 시발효과로 구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러일 전쟁은 일본으로 봐서 자기전쟁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하면은 바로 그 일본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을 먹어버리면은 계속 우리가 먼저 먹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사관을 거기서 펼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수천만 권이 풀리는 걸로 제가 또 어디 글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 왜곡,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 중에 제일 대표적인 한 장면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침략하려고 해서 침략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먹을까봐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군대를 거기다 보낸 거다. 여러분들 임기변환에 대해서 후쇼샵한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아요? 월도미 히데요시가 한국에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보냈다. 침략하러 간 게 아니고 보낸 거예요, 군대를. 일본 사람들은 희한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을 조련할 때도 군대를 가서 추진시킨 거예요. 진주해가지고 그냥 가던데 중국인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중국대전이 나오고 그런 식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김 기자한테 물었던 일본인들의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이 해방 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한국이 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저는 아주 아연하다고 할까 놀래버렸어요. 지금 친일인용 사진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 김 기자가 그런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근데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문분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진실과 정의 포럼 이름이 진실과 정의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50년대, 60년대 그럴 때는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이게 고문관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신 파고 취급을 받았어요. 남을 짓밟고 뒷이기면서 그걸 타고 이겨가면서 그러면서 출세하는 사람 그게 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다가 빨리 이렇게 가지고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이런 식의 출세 이것이 칭찬도 안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친일파가 풍미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3.1절 식장에서 그리고 광복절 식장에서 그때는 식장 앞에 쭉 이쪽에 의장석 비슷한가요? 유명한 사람들 앞에 앉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쭉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제 때
고도계 경찰이든 자들, 군수든 자들, 뭐 해서 거기다가 침입하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뭘 식사를 낭독하고 축사하고 그런 자를 또 오겠습니까? 도대체가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그런 식의 기념식이 있었다. 이건 기절초풍을 일입니까? 아행을 일입니까? 이게 제정신 가는 사회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영위되기가 참 힘들었어요.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험난했느냐? 험난했죠. 어려웠잖아요. 민주주의가 제일 직결되는 부정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예컨대 50년대 보면은 이승만 정권의 비리, 부정, 부패, 뭐 남맥상, 그 60, 70년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더 빼놓을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예요. 왜 그렇게 심한 부정선거가 차용됐느냐? 저는 이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주역들이 경성제대, 동경제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요직을 안 됐어요. 미국 유학한 사람들. 여러분들 자유당 오면 형편없는 자들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장관 들어오면은 부동문 같은 사람들이 앉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역시 그 당시에서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장관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그러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눈금만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사할 사전 투표 7시에 투표가 있는데 아침 7시 이전에 이미 40%가 유령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인조 9인조 투표. 여러분들 그 당시 사진 보세요. 3명씩 걸어나오면서 하얀 옷 입은 양반들이 투표장에 가잖아요. 그리고 투표장에 가면 관장부대가 뒤를 막 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청년단체도 있지만 경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공포감에 휩싸였죠. 투표로 가서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참관인은 야당 참관인 추출당했죠. 투표장 안에서 투표를 하면 눈앞에 눈을 깔끔하게 또 보고 구멍 뚫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산에서 그래서 바로 시위가 벌어지는 건데 이런 식의 부정선거 그야말로 천인국문할 부정선거죠. 얼마나 많은 투개표 조작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눈곱 하나 깜짝 않고 양심 하나 가책받지 않고 수많은 선관위원들, 투표 검토원들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간부들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국회의원. 이 사람들 거의 전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진입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제 때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면서 황도를 구현하는 위대한 그런 전쟁에 우리 모두 갔었다. 시인 모용수기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연설에 나서고 그랬더니 그런 민족을 써야 됩니다. 이런 데 나선 사람들은 결국은 탈바구에 송보라 선생이 청암 송보라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친미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재주가 좋아요. 어려운 시대에 너무 많이 살아봐서 한국인 참 한말부터 어려운 시대가 살았잖아요. 여기서 귀신같이 헤엄쳐나가지고 검은 춤을 꽂혀서 또 출세해낼 수 있는 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70년대 유신체제에서 우두머리들이 다 누구냐?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영희 선생이 그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에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신시대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한 명도 예의가 좀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주의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인명 사진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으로서의 친일파는 사라졌지만 친일파와 똑같은 사회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12년에 협력해서 잘 산다들, 권세를 부린 자들, 박정희 18년에 특히 유신지하에서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리고 권력을 누린 자들, 전두환 정권.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4분의 3 이상이 그 사람들이 권력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시대의 문화계, 경제계, 정치계 또는 군사계든 어느 계통이든 그 사람들이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수군행된 세력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인명 사전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친일인명 사전 사보셨겠지만 참 잘 힘들었어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참 이 사람들과,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우리가 30년 이상의 긴 역사, 4월 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이후도 30년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면서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역사는 하여튼 한쪽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친일인명 사전도 참풀먹에 전려드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친일 정당 관련해서 제 얘기나 또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 토론의 주최 측이 하나가 이제 민정문제공소인데, 민정문제공소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친일문항으로 나온 게 1966년이죠. 그렇습니다. 66년을 기억해요. 예,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아마 그 김종무 선생은 모든 이제 원고 청독도 끊기고 거의 무슨 이 아사 직전에 선택까지 그거는 좀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거의 그 상태에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일문화문이 일본에서 번역이 됐어요. 오모라마 서라고 이제 와세다 대학의 교수가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 이제 거기 그 역적 후기를 보니까 한국에서 친일문화문이 나오고 나서 그런 이제 친일파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쥐어들었겠죠. 어느 데서도 서평을 쓴 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친일인명사전 발간하고 나서 우리 백광문 선생님 교수 앞에 가서 그 사전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생님, 그 여동생분이 막내 여동생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판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서 더 팔렸대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완전히 정말 지구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책이. 오랫동안 근소했어요. 아주 장기간 근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백선엽 장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가 백선엽 장군 패고로 연재를 아주 오래 했죠. 그래서 사실 그게 새로운 내용도 없는 건데, 하여튼 정말 한국전쟁의 그 위대한 영웅으로 지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군 원로들, 이 사람들 대부분 친일파가 많겠죠. 이 양반들 중심으로 그래도 백선엽이는 원수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한국 국군의 직제에도 없는 원수 추대 움직임을 이제 보이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있어서 일단은 중지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현재 우리 사회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백선엽 장군이 이제 하여튼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이 양반이 참모 중령에 무관했습니다. 야정은 처음 맞을 때 처음 사령을 했었고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합참의장, 그것도 처음으로 하신 분이고. 백 장군이 별 4개 달았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백선엽 몇 살 때 별 4개 달았는지? 만으로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별 4개를 달았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서 교수께서 친일파들,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라, 아니면 자위당 때, 유신 때 온갖 못된 짓 한 사람들 다 최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선엽 장군이 평양 사범 나왔습니다. 평양 사범.
아마 일제시대 때는 뭐 이게 아마 요즘으로 치면 또 학교까지 서울까지는 안 되지만 아마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평양사범. 예. 그래서 이 강영훈 장군 있죠? 양반 뭐 총무장에서는 이 양반 표를 보니까 평양사범 2번 친데 2번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이 영변농업고등학교를 나왔다는데 그걸로 봐서는 뭐 역시도 상당히 머리는 우지했던 양반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양반은 사범학교 나오자마자 이 만주에서는 이제 만주 공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사범학교를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의무기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2년인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면제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박대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공관학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군에서 출세도 더 빨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양반이 그 공관학교고 나오고 나서 몇 군데 이제 무슨 신병훈련학교 때 돌아다니다가 간도특설대라는 데에 들어가죠. 간도특설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간도특설대가 되게 어떤 건지 알고 계셨죠? 근데 사실 간도특설대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연구된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래서 아직도 그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좀 몇 가지 이것도 뭐 이제 제가 그냥 기자로서 취재한 연구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연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에서 나온 이 만주국 군 이사 이런 책들 보게 되면은 이 1939년에 이제 간도 특무기관, 그러니까 간도 우리 지금은 이게 좀 비교하면 모르나가 좀 옛날 보안사 이렇게 시작했죠. 간도 특무기관 장이 이제 중자인데 되게 중령이죠. 이 사람 명령으로 1939년에 이 간도 특설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도 특설대가 무슨 단순한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무력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만주국을 만들면서 이제 만주국에 이제 만주 국군을 따로 만드는데 실제로는 이제 간동군이 다 지휘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각 소수 인종별로 별도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100개 러시아인들을 따로 모아서 소위 이제 거기 지휘관이 이제 아사노 중대라는 아사노 부대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 몽고인들을 따로 모아서 또 뭐 흥안군이라고 그러니까 만주의 흥안이라는 성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흥안군을 또 만들고 그 간도 특설대는 이제 아마 대장하고 부대장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저기 원래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만든 거는 그 일본 아니면 일본 육군의 주적이 1930년대 40년대는 기본적으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을 어떻게 소련의 그 공산주의과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영토를 점령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육군의 기본 작전 계획이 항상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그거로 짜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뒤바뀌어서 다시 이제 일본 놈들이 말하는 기충무형,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제국주의하고 싼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 간도 특설대가 아마 원래 만들 때 구상은 이 소련, 그러니까 극동 연해주나 이쪽에 동부 시베리아 쪽에 들어가서 뭐 사보타지하고 아마 원래 목적은 아마 그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과 전쟁이 그게 안 되니까 이 특설대의 바로 주 업무가 독립군 토벌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이제 일단 만주국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 거기서 이제 한일 공인당 사람들 자꾸 신약자를 쫓겨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선면하는 게 간도 특설대의 임무입니다. 근데 하여튼 간도 특설대가 아까 말한 다른 소수인적 특수부대에 비해서 아주 군기도 엄청하고 뭐 무기 수준도 거의 무슨 그 당시 기관포 이러는 게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무기가 최고 수준이었는데 뭐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혁혁한 전파를 올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립군 토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선혁 장군이 자기가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나온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거기 뭐 잠깐 있었다 그러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이례적으로 일본에서 1993년에 일본어로 쓴 책입니다. 대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했느라는 책을 일본의 하라쇼도라는 출판사에서 시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 책이 희한한 게 보통은 이제 한국 사람이 쓰고서 일본서 책이 나왔으면은 저자가 있고 역자가 있어요. 역자가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역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저자 백선영 해갖고서 그냥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백선영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역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이 한 270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간도 특설대의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나온 책에는 없는 내용이 거기는 좀 제법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백선엽 씨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이제 감독 특설대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그대로 옮기면 우리들이 쫓아다닌 게릴라 가운데 많은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인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랑캐를 제압하려는 일본의 침략에 그대로 끼인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의제의라고 그러죠. 이의제의란 말 아시죠? 네. 그런 전략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우리가 역으로 게릴라가 돼서 싸웠다고 해도 독립이 빨라졌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고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참 가장 정말 이 불만입니다. 이걸 왜 알고 모르겠는지. 그래서 사실 백선엽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43년에 거기 배치가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 2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가스기자고 묻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 평균 연구를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감독 특설대가 이 백선엽만 해당 얘기 아니고요. 그 백선엽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저기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름대로 쓰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영웅 중에 하나죠. 김대중 중장. 최근에 그 동상 철거 문제 앞에서 이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임충식 대장, 신현준 중장, 김석범 중장, 김동화 중장, 줄줄이 있습니다. 이동화, 송석과 줄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현준과 김석범은 해병대 초대사령관, 이대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병대의 근원을 이 감독 특설대 출신 일본군 장교 두 사람이 만든 셈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화가 예. 그리고 이제 김동화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5.16 쿠데타 때 그 해병대 병력을 이끌고 들어오면서 아마 쿠데타 성공의 아마 실전 병력을 아마 가장 많이 끌고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참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장군이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은 백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를 딱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장군이 이제 한국전쟁 때 혁혁한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벤폴리그 장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 뛰어난 장군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그거를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옛날 일본 육군의 일본 제국 군대의 용맹성을 보여준 것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께 좀 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그러면 한국 국군의 정통성을 일본 군대에서 소개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어떻게 일본군한테서 우리 한국군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만드는 건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훨씬 질문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행히도 했더랬어요. KBS 프로에서 두 번, 세 번 방영되고 했는데 혹시 여기 보신 분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신흥무관학교를 잊지 않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감격무량하더라고요. 우리는 날
밝힌 그날부터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시도 빼놓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해온 점으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어떤 나라, 그 싸움 잘하는 나라는 월남도 보세요. 그렇게 독립투쟁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 월남 베트남 독립운동하면 호치민이 아버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호치민인데 그 호치민도 1919년 베르사유 조약 강화조약이 맺힐 때까지는 프랑스에 대해서 독립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18년, 19년 와서부터 그분이 그 사람 활동을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자치를 많이 달라 그런 수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러니까 훨씬 프랑스한테 짓밟힌 게 먼저 했는데 독립운동이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또 독립제가 폐망하기 얼마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난 건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 꼭 좀 강조하고 싶고 하도 기가 막힌 꼴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영관학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저나 그에 관련한 여러 다른 분들은 이 기회에 우리 독립운동의 큰 줄기가 새로 한 번 잡히고 그러면서 우리 군 독립군과 관련된 그런 역사도 새로 세워지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신영무관학교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자들로 교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의병 투쟁에 관여운동들이 또 관여된다. 이런 건 뭐 당연할 거 아닙니까? 싸우던 분들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큰 기틀, 토대를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산리 전쟁도 신흥무관학교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속에서 전개가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수많은 독립전쟁, 독립운동, 독립운동 여기에 신흥무관학교와 관련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컨대 한국군 여러분들이 독립군 중에 제일 잘했잖아요. 신흥무관학교는 최근에 와서 좀 알려졌고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감명 있게 들어서 책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알려진 건 최근에 왔었죠. 그러나 광복군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광복군의 총사령 지청수는 누구냐? 신흥무관학교 교관입니다. 또 참모장 이범석은 누구냐? 역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에요. 그리고 제1지대장 원래는 조선무용대 대장이었고 의열단 단장인 분인데 약산 김원봉이죠. 그분도 신흥무관학교 나왔어요. 또 제2지대장 김학규 그분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군의 지도자는 한 명도 예의 없다시피 다 신흥무관학교 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좀 우리 군인이 그것과 연기를 드는 그런 면으로서 이번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좀 생각하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어요. 예컨대 그래서 공동대표 5분인가 8분인가 제가 지금 그 중에 군 출신을 2분을 모셨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큰 전통을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무관학교에서부터의 큰 줄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했던 건데 근데 그 회의 중에서 그분한테 하면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쪽 대표분들한테 군 대표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육사에서 그러면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듣고나 이제 어렵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육사에서는 독립군 교육을 안 시킵니다. 독립군에 관한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뒤통수에 뭐 맞은 기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 뭘 역사를 어디서 하는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3.1운동, 그리고 그것이 밭뜻을 이은 임시정부를 개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럼 어떻게 됐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지? 도대체 신혼과 낚시를 중단된 얘기고, 광복군도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럼 어디서 그런 그게 내력을 듣느냐? 역사를 듣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다가 군사영화학교라고 쓴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걸 써놓고 나서 너무했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 중요 지휘관들이 다 그쪽 출신이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거의 예의 없이 다 일제들 군인인데, 일본 군인들. 그러니까 거기를 참 지금도 군 역사에 얘기했듯이 군사영화학교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군의 그 중요한 어떤 의의를 거둬둔다. 이건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군사영화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60년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을 다 지냈지요. 일본 군인들 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쉽게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 군대를 편성을 했고, 군사영화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60년대까지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김 기자가 말씀한 30대 참모총장, 정일권도 30대, 이영근도 30대, 그리고 50년대 별이 딱 3명이 있었는데, 그걸 참모총장 별이죠. 그 사람들도 30대에 한 거예요. 20대도 별 달린 시대였으니까 기가 막힌 시대였죠. 그런데 조동걸 선생님, 아까 벤치맨 얘기 나오고 우리 독립운동사를 쓰신 조동걸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그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광복군 출신이 우리 군에 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는 군 쪽에 대해서 그걸 참 강조했어요. 광복군 출신은 아무리 그렇게 와서 활동했지 않느냐. 그래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복군 출신조차도 워낙 친일파가 피세이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나서 자신이 광복군 활동을 하다가 우리 군에 들어왔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광복군 출신이라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역사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마의 역사, 베트남을 빼고 필리핀의 역사, 쿠바의 역사, 남북 멕시코에서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독립운동 군인들에 대해서 다치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떳떳하게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그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지, 식민지인으로서 만국노로서 남한테 내맞아가면서 살고 싶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독립운동 쪽에다가 자기 역사를 써오는데, 사실 중남미 독립운동이라는 게 불과 그 두 장군이 몇 년 동안 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910년 나라가 일본한테 감경당한 그날부터 바로 독립운동 준비를 들어가가지고 그 연말에 압록강을 걸어서 그래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45년까지 그렇게 잘 싸운 거예요. 그런데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준비해 갈 수가 없었다.
그 신문관 앞에 큰 줄기를 세울 수가 없었다. 참 이런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그 백성의 동상도 있습니다만 이승만 동상도 얼마 전에 저 장충단 쪽인가요 세워지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제 관련해서 하기 전에요. 우선 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몇 가지 추가하자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는 강목군 지부장하던 김학구 장군이 옛날 해방청에서 거의 그냥 굶어 죽듯하는 공격을 겪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자기 당시에. 내가 김학구 장군이 해방촌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유당치하에서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김구 선생 암살과 관련된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김구 암살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떤 식이냐 이건 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얘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배경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런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자료상에도 그와 관련된 증언들이라든가 이런 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 대통령은 한면으로는 굉장히 권모술수라든가 이 정량 이런 것에 빛나는 겁니다. 정치 식단이라고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데 머리 돌아가는 휴전 속도가 그 양반 85살 먹었을 때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만은 그때도 아주 머리 잘 돌아가요. 그렇게 참 센스가 바르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 면에서. 그런데 김구가 살해당했으면은 적어도 좀 굉장히 깊은 애도의 정신 이런 걸 표현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근데 이 대통령 이승만 그분한테서 또 무슨 특징이 하나가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 정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면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게 참 많아요. 정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솔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여과 없이 그래서 그분 죽은 직후에 발표한 담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 죽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애통한데 간단하게 그 정도 한마디 넘어가요.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려면 그러면은 놀랄 겁니다. 하면서 내부에서 저질러진 소연이다. 한독당 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다. 그런 거사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읽어보면. 그 어디서나 읽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대신에 그 당시 취백이라고 백독발이 같은 서울지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을 봤습니다. 우연히도 그날 총성이 울렸을 때 이 경기장 행장으로 달려왔어요. 서울지검장도 가까이 허질 보도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서령경찰서도 가까이 허질 보도게 하고 옛날 서령경찰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고 어디서 온 헌병대가 귀신같이 그 시신을 안둥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날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김학규 지금 얘기 나온 한독당 조직부장입니다. 김학규 등 한국당 당원 6명인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승인이 됐어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검찰총장이 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놀래버려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르는 채 하면 어떡하느냐? 소리를 팍 때려요. 그러니까 김웅문가 하는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가르치면서 경무대를 가르치면서 조늙은이가 그런 겁니다. 그래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자네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나한테 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강부는 그때 구속된 이후로 사회가 하고 나서야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최대교 맞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재미나니까 이거 재미나다라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저 경기장에서 그렇게 안주를 뺏겨버리고 나서 경찰도 자기도 어안이 공공했죠. 검찰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한테 빼갔느냐면 법무부 장관 권성렬한테 빼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김대 선생이 이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누구 찾아갈까 하다가 그러면 총리를 찾아가자. 이범석 집에 가니까 똥사냥 갔다는 거예요. 6월 26일 날 어떻게 그 더운 때 똥사냥을 갑니까? 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한테 또 찾아갔어요. 실력자니까. 그 사람이 직접적인 배우자로 지금까지 지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벌써 안 만나주니까. 이 사람이 턱하니 일어나더니만 이제 민주주의가 되겠구먼 그래요. 그것도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잘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들려갔어요. 이 대통령도 못 봤어요. 그분은 딱 시기를 봤어요. 참 신기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김민구 선생님 사례와 관련된 얘기로 봤습니다만, 네, 정말 시간이 스스로시 흘러가네요. 지금 이승만 시대 관련해서 한국에서 양면학설이나 노도영매 강행사건, 아니면 진보당 사건 같은 조공항 정도 사용된 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치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승만이가 군이나 경찰 권력기관의 침입파들을 계속 중요하고 비호했다는 거. 그리고 관련시켜서 한 일주일 됐나요? 얼마 전에 유재용 장군이 죽어서 별세에서 합참의장 장으로 장례 치른다는 기사 한번 나왔었죠. 근데 유재용 씨는 아버지가 유승열이고, 그래서 부자마다 일본 육사로 나온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승열 씨는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신문에 보도된 거지만 한국전쟁 때 정전 협상할 때 이제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통역사가 앉아갖고서 일본말로 통역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전쟁 보내서 지어져 있었고, 제가 아마 전두환 장관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일 총리,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통역된 사람인데, 이 양반을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우리말을 일본말처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랑 슬픈 현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박정희로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저희들이 너무 말이 많네요. 박정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실효론과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래도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박정희는 백선엽보다 나이가 3살 위인데 국문학교는 도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사범을 나왔죠. 역시 이제 그때 명문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사를 3년 하다가 뭔가 다른 생각이 나서 이제 군인이 되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원래는 박정희가 지원 자격이 없죠. 왜 지원이 없냐면 군관학교가 16살부터 19살까지가 수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미 나이가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례 아예 원서조차 안 받아주니까 혈서를 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박정희가 이제 혈서 써서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써서 들어가는 거는데, 그런 건 당연히 다 지나가요. 저는 박정희도 이제 백선엽처럼 만주국 중위로 이제 일본 패전을 맞이하는데, 그때 무슨 나쁜 일인지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한일협정, 이걸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제시대 피해자들이 거의 제대로 정말 보상, 위로를 못 받고 끝나는 게 저는 사실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일본의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는지,
그 얘기는 꼭 정말 안 하고 신한파의 그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박정희가 저기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이제 61년 5일 6일이죠,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11일인가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 국정원에 방문을 하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일본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총리가 이제 이케다 하야토라는 총리고, 그래서 일본에 이틀 동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 주처로 갔으니까 이제 소위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한 노인을 만찬장에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을 꼭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한국의 대표가 됐고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는 그러한 뜻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술을 아주 공손하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케다 총리, 일본의 자민당 중진들이 이제 일제히 박수를 치고, 아, 역시 사람이 됐구나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겠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나고모 시미즈라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용산에 있는 일본 사단의 연대장으로 근무했었고, 일본 계급은 이제 소장까지 진급을 했다가 39년에 1939년에 예편을 하거든요. 예편하다가 다시 만주국 공관학교에 교장으로 다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43년까지 조장을 했는데, 박정희가 만주 공관학교 시절에 바로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박정희가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겠죠.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더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노력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시노부스키입니다. 1957년부터 60년까지 이제 일본 총리를 한 사람인데, 박정희가 이 기시를 이제 요정에서 따로 만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들이 군인들이 군사혁명을 9개 생각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이제 유신의 지사들이 떠올랐다고 아주 그만 메이제 유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0월 유신하고 연결되는데 거의 정신적으로 같은 거를 유지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 기시라는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본의 A급 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소위 이제 동경대학 물론 동경대가 나오고 하여튼 아주 엘리트 관료였고, 그래서 이제 만국에 가고서 이명 경제계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서는 이 결정적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일본이 아까 말한 12월 8일 날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때 이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상이 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소위 선전포고를 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개전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3년에는 이 차관이 됩니다. 차관. 군수성 차관.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강경이 되냐면 그게 아니고 상공성을 폐지하고 이제 전신 통제 경제체를 강화하면서 군수제품 생산을 독려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군수성이라는 부처를 따로 만들고 군수성 장관은 도조 히데키가 직접 경임을 합니다. 안 들립니까? 예. 그래서 도조 히데키 밑에서 군수성 차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군수 생산에 거의 독려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미군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전범으로 체포됐겠죠. 근데 하여튼 희한한 거는 이제 일본 소위 이제 연합군 주식으로 이제 도쿄 군사재판 검찰국이 이제 구성이 돼서 소위 주요 전범들은 쭉 검찰 신문 조사를 하는데, 이 기시만은 그게 없었답니다. 기시는 검찰관들이 취조를 안 하고 따로 이제 네가다 사령부의 G2, 그러니까 이제 정보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정보局이죠. G2 요원들이 나와서 따로 주로 그냥 취조가 아니라 정보 캐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A급 전범들 7명이 48년 12월에 사용되었는데, 그때 이 기시는 이 불기소 처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이제 전범, 그래서 이제 혐의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는 않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이 차기 중립감으로 하여튼 키우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년에 한일협정 시기를 하지만 그때 일반 총리가 사토 에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기시의 동생이고요.
그 당시 외상이 이제 그 시리나 A 사고론가 이 사람은 아주 기시에 바로 직석돌만입니다. 그 기시가 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일협정 이거를 뭐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61년에 그 기시가 박정희를 요정에서 따로 만나서 그때 충고한 게 뭐 보상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할 테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한 게 국민들 여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100년 후에라도 잘 됐다. 그때 가서 박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기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가 그 60년에 일본에서 이제 안보투쟁이라고 엄청나게 그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그 파동 때문에 순위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과의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한일협정 65년에 바로 되고 나서 68년인가 9년인가 이제 한일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때 일본 쪽 그 위원장이 이제 기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서 이제 그때 차관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그 이익 배분들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서 이제 뭐 특배부터 말하는 헛골이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그 공사의 주요 공사들은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은 맡을 수준이 안 되니까 어느 일본 기업에 나눠줄지 이런 거를 기시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기시가 이제 끊임없이 한국 정치의 막부에 등장합니다. 1973년 8월 달에 그 일본에서 60만 정도를 벌이던 그 김대중 씨가 정말 백주에 그 납치돼서 일로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났죠.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의 주권 침해고 그 한국의 중앙정보가 했다는 거는 뭐 바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뭐 그 당시는 뭐 신문도 방방 뜨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일 외교가 올스톱됩니다. 근데 그때 그 한일협력위원회 그때 이제 대표로 들어와서 기시가 들어와서 청와대 가서 박정희 만나고, 또 돌아와서는 이제 기자들한테 별짓 아닌 사건인데 왜 이렇게 요란하냐 뭐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 총리가 단아까 각국회의인데 사건은 사건이고 한일 강요회담은 예정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이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하고 인연은 이제 박정희가 1979년에 16대 이제 암살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국장을 하는데 그때 일본 쪽 대표 조문사들로 온 게 기시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여러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고, 지금 그 역사 외고 이 분야로 요거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신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에 저보다 훨씬 재미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해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전 정부 때 5급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상대 연수 같은 것에 현대사 강의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때에 대부분을 어디에다가 주고 강의를 했냐면은 60년대, 80년대까지 이루어진 경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대개 2시간 정도를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그런지 한 번은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사람 300명인가 4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정부의 바뀐 후에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여튼 간에 참 열심히 그 다음에 듣고 그러더라고요. 유신체제가 왜 붕괴됐느냐, 왜 망했느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 대통령 내지 경제를 내는 대통령으로 일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경제 때문에 망했다 하는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978년 12.12 선거, 이제 며칠 후가 되면 12월 12일, 우리나라에서 12.12가 세 차례 중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유신 정권이 몰락의 신문은 바로 12.12 선거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이 야당 총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김영삼과 박정희,
그야말로 무서운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다가 부마항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마항쟁이나 12.12에서 여당의 창패가 왜 일어났느냐, 무심치하는 대로 여당의 창패가 일어났느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에 마이너스 5.1% 통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 경제가 나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아주 귀에 낯선 겁니다. 지금은 약간 귀에 익었어요. 무슨 말이냐? 52년부터 한국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1960년에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고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1960년 4월 혁명 때도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28년 만이다. 그 다음엔 IMF 때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는 재작년인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마항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그냥 김대입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이 심장을 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마항쟁이 서울에서만 일어나게 되, 아니 부산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산과 마산에서만 전국 중요 도시 5개소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사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은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지철과 박정희의 대응 방법은 그래, 한국이야 시도 괜찮아요. 싹 밀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총을 뽑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다음에 또 나올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가 이제, 역시, 오늘 또 제가 주당당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에 있어서 외국인데, 이게 결국 얘기할 시간은 없게 됐으니까 차라리 한동안씩 우리 얘기하고 질문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간략히, 그러면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거냐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참, 이 조중동이라는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구냉전 세력은 원죄의식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죄의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제 때 신일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한 원죄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방 후에까지 자기들 친일파 계속 정권을 잡았고 모든 중요기를 다 차지했다. 이게 한편으로는 화려했지만 잘 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에 팽개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원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참 한간한 독재, 유신 또는 이승만 독재, 이런 걸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원죄의식을 쭉 한파주고 싶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당화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만약 수구냉전 의식이 역사에서 6월 항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한번 키우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변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유라이트라고. 과거에는 친일파를 노골적으로 투쟁하거나 일제의 한 지배정책을 근대화시켰다고 미화하는 그런 세력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근래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력들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헐뜯고 훼손시켰고 친일파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한테 알려서 그런가 동시에 계속 자기들이 집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저는 6월 항쟁 이후로 반성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수구냉전적인 사고로 집권을 계속해야겠다. 또는 권세를 계속 잡아야겠다. 그런 속에서 무리수를 계속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 있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 결과도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오래 해치워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 잡는 거, 그리고 남북화에 방해하는 거. 그 남북화에 총선 대선 때문에 방해를 좀 묻게 되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 왜곡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옛날 냉전시대에 가르치던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단어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시키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이 나왔고 그것이 교육부 장관 전면장 노벨을 통하면서 지금과 같은 지피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따가 질문에서 혹시 더 얘기할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해드리면 예, 그래서 고려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강주의 듀라이트들이 서준석 교수 같은 분들에서 주류사학자들을 공격을 하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자학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